여우와 혼이 나여 딸을 낳은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사소한 일에 구애되지 않는 성격으로 모든 일에 대범하여 까다롭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옷이 묵직하게 늘어지며 무언가 매달린 것 같았지요. 앞뒤를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벗어든 의복 뒤에서 젊은 여인이 나타났지요. 정씨는 귀신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여우입니다. 미인이 이리 들어온다면 귀신이면 어떠한가? 더욱이 여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 뒤 두 사람은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딸 하나를 낳고 딸의 이름을 청이라고 지었지요. 여우는 항상 입 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과 혼이 나지 마셔요.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드릴 것이에요. 정씨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얻지 않고 있었으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비난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여 왕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이 사실을 알고 노하여 청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말고 정씨에게 넘겨주며 이 귀찮은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셔요. 내가 뭐 때문에 유모 노릇이나 하겠어요?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 청이는 점점 자라 얼굴이 예쁘고 머리는 현명하여 그 어머니를 판에 박은 듯 했습니다. 나중에 정씨가 병환으로 앓다 죽었으므로 후처인 왕씨는 재혼하여 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청이는 할 수 없이 숙부의 집에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씨의 동생인 숙부는 불황자였으므로 청이를 팔아 한 미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 근처에 왕이라는 진사가 있었습니다. 청이가 미모가 뛰어난 데다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많은 금액을 주어 청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 아랑에게 몸시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랑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으나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청이를 보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잠도 같이 잘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청이는 정성껏 아랑의 시중을 들었고 눈짓이나 얼굴 표정만으로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게 행동을 했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예뻐했습니다. 이 마을에 장계수라는 젊은이가 있었지요. 살림이 가난하고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왕진산의 집을 새로 빌려 살고 있었지만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행동도 단정한데 학문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이 장신의 집에 가니 장신은 섬돌 위에 걸터 앉아 겨죽을 마시고 있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씨의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탁자 위에는 그래도 돼지 고기가 올라 있었습니다. 장씨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있었지요. 장씨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안아일으켜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그만 장씨의 의복까지 더럽히고 말았지요. 늙은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채고 더욱 민망하여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더럽혀진 옷을 감추어 가지고 황급히 방에서 나와
아버지 몰래 자기 손으로 옷을 빨았지요. 청이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하여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아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행랑방에 사는 장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훌륭한 남편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모르지만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장 씨야말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랑은 아버지가 장 씨의 집안이 너무 가난함을 탓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청이가 말하였지요. 그건 아가씨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만약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중매로 나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님께서 아가씨를 불러 의논하실 것입니다. 아가씨는 그저 네네하고 대답만 하시면 일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에요. 그래도 아랑은 장 씨가 한평생 가난뱅이로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청이가 말하였지요. 저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 보는 일이 없습니다. 다음날 청이는 장씨네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그 사연을 말했습니다. 장씨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안 된다고 하였지요. 청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가씨는 대개 아드님의 평판을 듣고 훌륭한 남성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매인을 찾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대개 아드님에게 나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청이의 말에 겨우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하여 꼭 가게를 하는 허노파에게 부탁하여 왕진사 댁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왕진사의 부인은 그 사연을 듣자 웃으며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왕진사도 크게 웃으면서 딸을 불러 허노파가 찾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아랑이 대답하기도 전에 청이가 장씨의 재능과 인격을 거듭 칭찬하면서 장래에 반드시 크게 출세할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청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딸에게 물었지요. 이것은 네 일생의 중요한 일이란다. 네가 만약 겨죽이라도 먹고 지금의 곤란을 참을 수 있다면 이 혼인을 허락할 수도 있단다. 아랑이 대답했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모두가 자기의 운명에 달렸겠지요. 만약 운이 좋으면 지금의 가난도 잠깐으로 그치고 가난하지 않은 때가 오래오래 계속될 것이며 만약 운이 나쁘면 오늘날 비단 옷을 걸치고 있던 귀족도 세상에 몸둘 곳이 없어지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처음에 왕 진사가 딸에게 의논한 것은 신분과 분수를 모르는 장씨를 비웃어주려고 일부러 꾸며댔던 것인데 딸의 말을 듣고 나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너는 장씨 아내가 되고 싶단 말이냐? 아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도 역시 대답이 없었지요. 왕진사는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자청하여 거지의 아내가 되겠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랑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내려앉으며 눈물이 앞서 자기 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허노파도 달아나듯 돌아갔지요. 청이는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만나보리라 생각하여 며칠 뒤 장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장씨가 책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요. 청이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자 장씨는 엄숙한 태도로
빨리 돌아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이가 울며 호소하였지요. 저는 양갓집 딸입니다. 결코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덕망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탁하려고 생각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대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라는 인간을 훌륭한 사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다니는 행동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요. 처음부터 삐뚤어지게 출발하면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신사에 취할 길이 아닐 것이요. 가령 부부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소? 만일 부부가 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나요? 그대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3가지 조건이 있소. 어떤 조건입니까? 그대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님이 찬성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또 양친이 기뻐해 주신다 하여도 그대의 막대한 몸값을 치러야 할 텐데 가난한 나로서는 많은 돈을 마련할 도리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오. 빨리 돌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시오. 당신께서 만약 저를 아껴주실 마음이 있다면 저와 함께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씨는 승낙했습니다. 청이가 돌아가자 아랑은 갔던 곳을 물었지요. 장신의 집에 갔던 일을 말하니 아랑은 청의 점잖지 못한 행동에 노하여 그 경망스러움을 꾸짖었습니다. 청이는 울면서 아랑에게 배신할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랑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분에 이끌려 만나지 않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은 효도의 길이지. 경솔이 승낙하지 않음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야. 이 3가지 덕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니 살림이 가난한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겠어. 너는 어찌할 작정이지? 장씨에게 출가하겠어요? 아랑은 방긋 웃었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어. 청이는 머리 숙여 아랑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랑이 청에게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고 묻자 청이가 말했습니다. 장씨에게는 약혼 예금을 마련할 힘이 없고 저 역시 몸값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시집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 몸값까지 받지 말도록 해달라고 하면 아버님이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 것이야. 할 수 없지. 내가 약간 저축해 두었던 돈을 내줄 테니 보태 쓰도록 하렴. 정씨는 아랑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장씨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씨의 어머니는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들어 얼마간의 금액을 마련해 두고 오직 왕진산의 집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왕진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자 아랑은 기회를 보아 어머니께 말하였지요. 청이도 이제 출가할 때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누구든 적당한 사람을 골라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왕부인은 벌써부터 청이가 너무 지나치게 영리하여 자기 딸에게 불의의 행동을 저지르게 할 염려가 있어 차라리 청이를 어떤 사나이에게든 주어버릴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아랑이 자청해서 말하니 기뻤습니다. 이리하여 왕진사는 장씨에게 몸값의 원금만 받고 청이를 장씨의 아내로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장씨 집으로 시집간 청이는 남편을 정성껏 섬기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살림을 부지런히 하여 겨죽을 먹는 것도 괴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또 부업으로 자수를 시작하였지요. 좋은 솜씨로 만든 새로운 모양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잘 팔렸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었던 왕진사가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되자 청이는 아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랑이 울며 말하였지요. 너는 좋은 남편을 택했어. 나 같은 건 너를 따를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것이 어느 분의 덕이라 하겠어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두 여인은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왕진사는 다른 곳으로 부임한 뒤 반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그 영구를 절에 맡겨둔 채로 있었습니다. 다시 2년이 지나 왕진사는 뇌물을 받아 먹은 죄로 파면되었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점점 살림이 어려워졌으며 생활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종자와 하인들은 모두 달아났지요. 때마침 전염병이 돌아서 왕진사도 전염병에 걸려 죽고 한 노파만이 아랑을 시중 들었으나 마침내 노파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출가할 것을 권하자 양친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남성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노파가 다시 찾아왔지요. 무지의 애를 써보았지만 좀처럼 좋은 혼처가 나타나지를 않는군요. 하지만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이 씨라는 사람이 소씨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자태를 보기만 하면 즉시 장례식도 훌륭히 치를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지 않고 아가씨를 데려갈 것입니다. 문벌 있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첩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노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 버렸지요. 아랑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겨우 자기 몸을 의탁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반년이 지나자 더욱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파가 다시 찾아왔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누가 어머니 아버지의 뼈를 땅에 묻어주겠어요? 차라리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 씨에게라도 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하여 노파는 이 씨를 데리고 아랑을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아랑을 한번 보자 첫눈에 마음에 들어하며 많은 돈을 내어 부모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아랑을 데리고 돌아갔지요. 남편의 방에 들어선 아랑은 자신을 본처에게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본처는 질투가 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첩이라 할 수 없었고 식모를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본처는 아랑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채찍으로 때리며 밖으로 내쫓고는 다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비구니가 아랑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여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기를 권했습니다. 아랑은 비구니를 따라가서 비구니에게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니는 아랑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얼마 뒤 거리의 불황자들이 아랑의 아름다움을 엿보고 암자의 문을 두드리며 희롱하였지요. 비구니는 제지할 도리가 없었고 아랑은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베갯머리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원망스런 얼굴로 말하였지요. 나는 너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침내 이런 꼴이 되고 말았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거라. 아랑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밤이 새어 뜰로 나가 얼굴을 닦으니 비구니가 아랑을 보고 놀라 말하였지요.
오늘 아침 아가씨 얼굴을 보니 탁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행운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암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비구니가 대문을 열어보았더니 마차 한 대가 멎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시녀들이 예쁜 귀부인의 손을 이끌어 마차에서 내려주었지요. 종자들의 일행은 몸차림이 화려했고 입은 관복들도 찬란했습니다. 비구니가 깜짝 놀라 물으니 사리의 부인입니다. 공교롭게도 비가 내려 잠시 동안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비구니는 귀부인을 법당으로 안내하여 의자를 가져다 앉기를 권했습니다. 종자와 시녀들은 승방으로 가서 제각기 옷을 말리기에 부산을 떨다가 아랑의 모습을 보자 즉시 귀부인에게로 달려가 알렸지요. 이윽고 귀부인은 승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비구니가 앞서 승방을 안내하자 아랑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뚫어지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랑 역시 자세히 보니 귀부인은 다름 아닌 청이었지요. 두 여인은 얼싸안고 통곡하며 지금까지 지나온 온갖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상을 치르고 나자 장 씨는 연이어 급제하고 사리의 관직을 받아 한 걸음 앞서 임지에 부임했고 청이는 뒤따라 가소를 거느리고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청이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아가씨가 연이은 재난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맞이하지 못한 것은 하늘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나 봅니다. 청이는 비단 옷을 꺼내어 아랑에게 입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랑은 주저하기만 하였지요. 아랑으로서는 청이와 한 집에 살게 되면 서로 그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하게 될 것을 근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청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어찌 아가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새 의복을 입힌 다음 비구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부임지에 도착하자 장씨 모자는 한결같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한 얼굴로 아랑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택하여 장씨와 혼인을 의논하자 아랑이 말하였지요. 옛날의 정의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부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 칸 방이나 빌려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옵니다. 청이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정한 날이 되자 아름다운 의복을 준비해 아랑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랑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요. 방 밖에는 예복을 갖추어 입은 장씨가 서 있었고 아랑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청이는 아랑을 신부의 방으로 인도하며 오랫동안 정실 부인의 자리를 비워두고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정성으로 아랑을 받들었지요. 그러나 아랑은 청이에 대해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점을 깨달은 어머니는 서로 부인으로 부르도록 일렀습니다. 그러나 청이는 어디까지나 예의를 지켜서 아랑을 정실 부인으로 내세웠지요. 훗날 남편 장씨는 중앙관청의 차관직이 되었고 정부인 청이는 이남일녀, 왕부인은 삼남일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죽음의 정자. 옛날 어느 서생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어느 마을 정자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생은 정자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자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정자 안에 서생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정자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태 여기서 자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고요. 서생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술수에 밝아서 그리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 큰 소리 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은 서생에게 간곡히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생은 정자에 앉아 소리 내어 글을 읽었지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서생은 책을 덮고 휴식을 취하였지요.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정자에 나타났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그는 대뜸 정자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글을 더 읽을 모양입니다. 일찍 잠이나 자지 무슨 청승이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조금 뒤 또 한 사람이 와서 정자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 어른,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에 붉은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자 주인이 대답하였지요. 한 서생이 와 있긴 한데 잠은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글을 읽으려나 보. 몇 시간째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별난 사람이네. 집에서 글이나 읽지 밖에 나와서까지 난리야? 붉은 갓을 쓴 사람은 볼멘 소리를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정자는 곧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제야 서생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정자에서 내려가 사람들이 정자 주인을 부르던 곳에 섰습니다. 서생은 그 사람들을 흉내내어 정자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 어른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실컷 글을 읽고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정자 주인은 앞서 했던 대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서생이 슬쩍 물었지요. 아까 누가 찾아왔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암돼지입니다. 푹쭉 집에서 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붉은 갓을 쓴 사람이 왔었지요. 예, 그는 수탉이지요. 서쪽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요? 저는 천년 묵은 정갈입니다. 서생은 슬그머니 정자로 올라와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잔 사람들이 어째 죽었는지 알겠군.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물어 죽인 것이야. 서생은 정자의 비밀을 알고 나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열심히 글만 읽었지요. 다음날 아침 전날 저녁에 서생을 만났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로 왔습니다. 서생이 죽은 줄만 알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서생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어찌 이런 일이? 놀라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요괴들을 잡아야겠으니 칼을 가져오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얼른 가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서생은 정자 주인이 대답하던 곳을 뒤져 정갈 한 마리를 잡았지요. 몸집이 아주 크고 꼬리 끝에 몇 자나 되는
독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수탉을 잡고 북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암돼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3마리의 요괴를 해치우자 정자에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간. 옛날 어느 마을에 벳시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40이 넘은 그는 이른이 가까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7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했으나 큰 걱정거리가 있었지요. 늙은 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우연히 피부병에 걸려 갖은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조금도 효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병이 점점 심해져서 눈썹도 모두 빠지고 얼굴이 툭툭 터지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요. 벳시는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으나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사람의 간을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벳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손으로 단 하나뿐인 혈육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벳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식음을 전폐하였으나 마침내 마음을 굳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일단 살리고 나도 아들을 따라 죽자. 벳시는 옷 속에 칼을 감추고 밤을 따준다며 어린 아들을 꿰어 산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몸에 칼을 들이댈 수가 없었습니다. 벳시는 쩔쩔매다가 결국 눈물을 이리저리 씻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지요. 벳시는 마침내 마음을 모질게 먹고 칼을 들어 아들에게 겨누었지요. 아버지. 아들은 너무 놀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차마 찌르지 못하고 서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지요. 이 깊은 산중에서 뭐라는 것이오? 당신은 알 바 아니오? 알 바가 아니라니? 지금 그 칼로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소?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무슨 이유요? 벳시는 울면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할 수 없이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행인이 말하였지요. 이보시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오. 당신 아들을 당신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여 간을 내어주면 더 나을 것이 아니오. 이에 벳시는 행인에게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벳시를 집으로 보내놓고 행인은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에다 가두어두고는 개를 잡아 간을 떼어 아들의 간이라고 속여서 벳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벳시는 이 간을 받아들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병을 고쳐드리려고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의 생간을 사왔습니다. 이 간을 잡수시면 곧 병이 나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도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으므로 몹시 반가워하며 얼른 먹었지요.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어서 아버지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편 배 씨의 아내나 집안 사람들은 배 씨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디다 두고 왔는지 며칠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이에 배 씨가 말하였지요. 사주를 보니 아이의 명이 짧다 하여 어느 절에다 맡겨두었소. 그러니 가족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병을 낳은 배 씨의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 귀여운 손자가 보이지 않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지요.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 며느리가 아범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명이 짧다 하여 어떤 절에 맡겨두었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배 씨를 불러 말하였지요. 아이를 절에 맡겨두었다는데 손자가 보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배 씨는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척하고 나가서는 이틀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그 절에서 다른 절로 갔다고 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어린 것을 그런 곳에 맡겨두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니? 네가 짐승이냐? 몇 해가 되든지 나가서 아이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너라. 아이를 못 찾으면 나도 살 수 없고 너도 들어오지 못한다. 배 씨는 할 수 없이 행장을 싸서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척하며 집을 나가 몇 달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욱 야단을 하므로 하루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날로 다시 나가서 또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 지내고 또 떠나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척했습니다. 그리하여 배 씨는 그런 세월을 거의 20년 동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인은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글 선생을 안치고는 친아들과 마찬가지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장가까지 들인 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보냈는데 아들은 보기 좋게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아들을 불러 앉히고 행인이 말했습니다. 이젠 장성하여 급제까지 하였으니 너희 본집으로 가거라. 나를 낳은 것은 생부였지만 나를 살린 것은 양부이므로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어 행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될 말이야. 사람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앞길에 잘 되는 일이 없단다. 어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아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전후 사실을 이야기한 뒤 다시 배 씨의 집 후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어머니. 옛날 진나라 때 벼슬이 높았던 도가는 진나라 왕실에 충성을 다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았지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잠시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 끼니 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간의 집에 범규라는 사람이 벼슬을 얻어가는 길에 하룻밤 묵어 가려고 들렸습니다. 도간은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집 안에는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으며
강물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였지만 땔감이 없어 냉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규 일행은 아주 많았지요. 말도 여러 마리가 되었습니다. 도간이 손님들을 밖에 세워둔 채 안절부절 못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어찌해 볼 테니 너는 손님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해보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바닥에 닿을 만큼 아주 길었는데 그것을 잘라 팔아서 쌀을 사온 것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땔감을 얻으려고 주춧돌 위에 세워진 집의 기둥을 잘랐습니다. 그 기둥을 잘게 쪼개어 장작을 만들어 불을 피웠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먹을 꿀을 구하려고 방 바닥에 깔아놓은 집 자리를 걷어내어 잘게 썬 다음 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손님들은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지요. 아들의 손님들을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집의 기둥까지 자르다니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범규가 도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간 똑똑하지 않았지요. 또한 말솜씨가 뛰어나고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였지요. 다음날 아침 범규 일행을 배웅하는데 백리 밖까지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범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도관과 그의 어머니를 칭찬하였지요. 그리하여 이들 모자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도관은 벼슬길에 오를 수가 있었답니다. 노인이 심은 배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정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창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좋지 못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해주는 대로 이름을 고친다면 반드시 합격을 할 테니 고치도록 하여라. 잠에서 깨어난 정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내 실력에 달려있을 따름이지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 후에도 노인은 연거푸 3번씩이나 꿈속에 나타나 이름을 고치라고 재촉을 했으나 정호는 끝내 이름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숙종 10년에 문과에 합격한 데 이어 여러 벼슬을 거쳐 영조 1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정호는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충주에서 살았는데 도승지 이형좌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형좌가 정호의 집에 도착해보니 마침 그는 가느다란 배나무 10여 그루를 밭 2개 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나무를 심어 어느 세월에 배를 따시겠습니까? 그때 정호의 나이가 80이나 되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할 배나무를 심느라고 왜 사서 고생을 하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충청도 관찰사가 된 이영자는 인사차 정호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간단한 술상에 큼지막한 배에 연함은 게를 곁들여 내왔지요. 이영자가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배를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 배가 바로 몇 년 전에 내가 심었던 작은 배나무에서 딴 것이라네. 자네는 내가 이 배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배를 먹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째가 되었다네. 그는 90이 다 되도록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영자는 자신의 도량이 좁고 성급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고개를 숙여야만 하였답니다. 가난한 상인과 팔색조. 옛날에 가난한 한 상인이 팔색조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팔색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새였기 때문에 상인은 이 새를 애지중지하였지요. 가난한 주인은 자신이 적게 먹고 검소하게 생활할지언정 팔색조는 항상 소중하게 대하였지요. 어느 날 상인이 팔색조에게 한탄하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네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가난하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그의 말을 알아들은 팔색조는 머리를 끄덕이며 세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팔색조는 대장장이 집으로 날아가 보았지만 그도 가난하였지요. 다시 농민의 집까지 날아갔지만 이 집도 다 해진 이불 2채가 전부였습니다. 팔색조는 가나 뒤에 정원이 지어진 화려한 2층 집으로 날아갔지요. 창문이 반쯤 열려있어 새는 창턱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아내인 듯한 그녀는 더운 날씨 때문인지 큰 목걸이를 옆에다 풀어놓았지요. 팔색조는 이 목걸이를 물고는 다시 상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은 팔색조가 주워온 뜻밖의 선물을 보고 급히 전당포로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현령은 금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병사들을 사방으로 풀었습니다. 전당포에서 바로 붙잡혀 관아로 호송된 상인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건의 진상을 말해버렸지요. 현령은 죄에 대한 대가로 팔색조를 잡아 털 3가닥을 뽑게 했습니다. 팔색조는 아픔을 무릅쓰고 절 법당으로 날아갔지요. 마침 대웅전을 청소하던 동자승이 향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 팔색조는 몰래 부처의 소매 속으로 들어가 부처인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자승아. 동자승은 깜짝 놀라 황급하게 노승을 데리고 다시 대웅전 안으로 들어왔지요. 팔색조는 다시 한번 소리를 쳤습니다. 노승아. 노승은 부처가 계시를 하는 것이라 여겨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일이십니까? 얼른 가서 현령을 데려오너라. 노승은 급히 관아로 달려가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현령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령의 아내가 부처가 말문을 열었다면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현령의 팔을 이끌고 대웅전으로 달려갔지요. 이런 나쁜 놈의 관리 같으니라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얼른 꿇어앉지 못하겠느냐? 현령의 아내는 급히 방석 위에 꿇어앉아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교활했던 현령은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때 마침 법당 안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처 앞에 놓여있던 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 깃이 촛대 위를 돌다가 초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뜨거운 촛농이 현령 얼굴에 튀고 말았습니다. 부처의 계시라 판단한 현령은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지요. 너는 어찌하여 발색조의 깃털을 뽑아갔느냐? 그것에 대한 대가로 네 수염을 3가닥 뽑겠다. 현령은 아플까 겁이 나서 수염을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뽑지 않겠다면 은 300냥을 발색조의 주인집으로 보내거라. 현령은 수염을 뽑지 못하고 그의 아내는 은 300냥이 아깝다며 법당에서 논쟁을 벌였지요. 노승이 부처의 심판을 따르도록 설득하자 둘은 순순히 은 300냥을 내놓았습니다. 이 돈이 미천이 되어 상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지요. 발색조는 이것으로 자신을 길러준 은혜에 보답했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신하들. 옛날 고려혜종은 병약하여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태조의 둘째 아들 료가 그 뒤를 이었지요. 제3대 정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종 역시 수명이 짧아 즉위 후 2년 만에 위독해졌으며 종사를 아우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4대 광종이 그인데 이름은 소요. 정종과 어머니가 같은 신명왕후 유씨의 소생입니다. 광종은 신하를 예로 대우하고 송사를 판단하는 일에 밝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학문을 중히 여기어서 태평한 세상을 이루었지요. 광종 15년 정일품 벼슬에 있던 박수경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수경은 지혜롭고 성품이 강직하여 태조를 바로 옆에서 섬긴 신하입니다. 후 백제군이 신라를 침범하자 태조는 박수경에게 경이 달려가서 후 백제군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수경은 견훤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기이한 계책을 써서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태조가 조물군에서 싸울 때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상군은 대상 제궁에게 맡기고 중군은 원윤 왕충에게, 하군은 원임 박수경에게 맡겼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상군과 중군은 맹렬히 공격해오는 후 백제군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섰으나 하군 박수경의 군사만은 적을 물리치고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태조가 기뻐하며 박수경에게 한 급 높은 원보 벼슬을 내려주자 그가 왕에게 아뢰었지요. 신의 형 수문이 지금 원임으로 일사온데 제가 형보다 벼슬이 높아지면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태조가 그 말을 듣고 박수경의 형제 2사람을 모두 원보로 승진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광종 16년 여름 내일령 서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활달하고 사무에 능한 신하였지요. 광종이 일찍이 서필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하자 그는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전하의 은혜를 입은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 술잔까지 받게 되면 분수에 넘칠까 보아 두렵습니다. 옷과 그릇은 사치스럽지 아니하고 검소하여야 관원의 도리입니다. 신하가 금그릇을 쓰면 주상께서는 무슨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왕이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은 덕을 보배로 삼고 재물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니 과인은 장차 경의 말을 보배로 삼겠소. 이 무렵 광종은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을 중히 여겨 그들에게 대신의 저택과 여자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서필이 왕에게 말하였지요. 신이 사는 집이 너무 커서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왕이 왜 그러냐고 묻자 서필은 표정을 바로 하고 대답하였지요. 지금 고려로 귀화한 중국인들은 벼슬을 가려서 하고 집을 가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탓에 대대로 임금을 섬기던 신하와 유서 깊은 명문의 자제들이 살 곳을 잃어버렸지요. 신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보니 앞으로 그 집이 그들이 거처할 곳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경은 어디서 살 생각이요? 왕은 화가 나서 짓궂게 물었습니다. 신에게는 그동안 받은 녹봉을 저축해 둔 것이 있사옵니다. 이것으로 오두막 집을 지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면 장차 후회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서필의 말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중국인을 높이 대접하는 광종의 처사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광종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처음에는 크게 노했으나 후에는 깊이 깨달아 서필의 직간을 칭찬하고 다시는 신하들의 집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